분야 최고의 스페셜리스트와 함께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매주 화요일 밤 9시에 인사드리고 있는 저는 비욘디 정진희 PD이고요. 오늘도 우리 시대 최고의 스페셜리스트를 찾아서 코너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감사하게도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정말 귀한 분 모시고요. 질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야기도 나누어보고 여러분들의 마음 고민도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좀 먼저 설명을 드려야겠지요. 여러분, 우리 모두 좀 평화롭고 안온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요. 사실 뭐 다양한 이유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뭐 외부적인 요인도 있겠고, 뭐 환경적인 요인도 있겠고, 뭐 때로는 마음이 좀 잘 다스려지지 않는 그런 내부적인 요인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불안과 관련해서 불안장애에 대해서 좀 자세히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 최고 스페셜리스트를 모셨습니다. 바로 모시고 인사 나누어 보겠습니다. 바로 강북 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오광섭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네, 교수님 오랜만에 나와주셨죠. 예. 벌써 몇 몇 년 년 전에. 좀 흐른 것 한 같아요. 2, 3년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와, 그때도 사실 좀 많은 이야기 해주셔서 아직까지도 많은 시청자분들이 그때 영상 시청해주고 계신데요. 저희 오랜만에 또 나와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들께 인사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성균관의대 강북 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오광섭입니다. 저는 일찍부터 이제 이 불안장애 쪽에 대한 연구와 진료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전문의를 취득하고 나서 이제 미국의 컬럼비아 대학에 거기는 이제 각 질환별로 이렇게 나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컬럼비아 대학에 디프레션 클리닉도 있고 불안장애 클리닉도 있고 뭐 PTSD 외성 스트레스 장애 클리닉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 중에 불안장애 클리닉에 가서 연수를 하고 이제 돌아와서 우리 여러 선후배님들과 함께 대한 불안장애 연구회를 같이 해서 같이 공부하고 나중에 그게 이제 학회로 발전하고 사실은 오늘 또 오후에 대한 불안의학회 이사회가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회의에 참여하고 지금 막 이 자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물론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사회불안장애 중에 사회불안장애에 대한 연구 진료를 많이 했는데 사회불안장애 환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또 가장 흔한 게 공황장애, 범불안장애거든요. 불안장애 중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 같이 연구하고 진료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정말 수십 년 전에 디프레션 클리닉, 불안장애 클리닉에 가셨던 것이 지금의 이렇게 시초가 되어서 그렇죠. 많은 또 성과를 이루셨는데 사실 그 당시 1990년대 아주 일찍이 좀 불안장애에 관심이 많으셨던 이유도 좀 궁금해요. 네. 사실 이게 이 불안장애가 미국의 정신의학 통계 편람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거기서 공식적으로 불안장애, 앵자이티 디스오더라고 분류가 시작된 것이 불과 얼마 안 된 1980년입니다. 80년에 불안장애란 그러니까 영어로 앵자이티 디스오더스 이렇게 분류가 됐고 거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공황장애, 범불안장애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서 자세히 분류 체계가 이루어졌거든요. 그 전까지는 그냥 앵자이티 뉴로시스, 불안신경증이라고 이렇게 하다가 80년대에 이제 그런 분류가 이루어졌고, 저는 이제 강북 삼성병원 전신이 이제 고려병원이죠. 거기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저의 스승님이신 이시영 박사님께서 이 대인공포증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셨어요. 이시영 선생님께서 일찍부터 일본, 대만하고 같이 그런 교수들하고 학자들하고 대인공포증이라든지 이런 연구를 많이 하셔서 저도 밑에서 자연스럽게 이 사회불안장애가 굉장히 중요하고 사회불안장애가 한국에도 많고 일본 특히 일본은요 사회불안장애 환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체면을 중시하고 남의 눈치를 많이 보는 사회에서는 많거든요. 좀 보여지는 게 중요한 사회. 그렇죠. 남이 어떻게 볼까 뭐 이런 데 너무 신경을 많이 쓰시니까 그래서 일본에도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 당시에 이제 많은 그런 환자들이 있었고 그때 이시영 선생님께서 그런 연구를 하시면서 저도 같이 그 밑에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셨군요. 사실 말씀 듣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되게 좀
남들한테 좀 잘 보이고 저도 그렇죠. 그렇고요. 네, 그럼요. 그런 문화가 조금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어쨌든 그때부터 정말 그 용어가 생기기 시작한 그 즈음부터 네.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신 교수님 모시고 오늘 정말 불안장애에 대한 이야기, 꼭 불안장애가 아니더라도 네, 뭐 불안 좀 이런 용어와 관련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그 사실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불안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유병률이 생각보다 높은가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되는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제가 미국의 정신의학 통계 열람, 그게 편람이 있는데 네. 거기에서 그 가장 정신과 질병으로서 유병률, 이제 많은 사람 일반인들이 갖고 있다. 이게 제일 1위는 뭘까요? 뭘 같습니까? 뭐였죠? 1위는 네. 알코올입니다. 알코올. 알코올 사용자. 아, 우리나라 1위예요. 1위가 알코올. 우리나라도 정말요? 1위예요. 네? 알코올이 제일 많습니다. 알코올이 사실 많이 술을 많이 드시는데 물론 술을 먹는다고 다 알코올 사용자는 아닌데 우리가 그 어떤 기준에 합당할 정도에 되는 분들이 우리나라에도 가장 많습니다. 아, 그래요? 1위가 네. 알코올. 알코올입니다. 그러면 2위는 뭘 것 같으세요? 좀 우울증이 많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2위도 아닌가요? 이 우울증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우울증은 중요한 병이니까 네.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건데 2위를 다투는 것이 불안장애하고 니코틴 사용장애입니다. 니코틴, 담배. 불안장애가 여기서 벌써 나오나요? 네. 니코틴 사용장애하고 불안장애가 네, 네. 어느 해에는 1년 유병률로 했을 적에 네. 어느 해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5년 단위로 지금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마지막이 2021년에 발표가 됐는데 16년, 21년. 그래서 어느 해에는 그 전까지는 계속 저희가 또 니코틴 사용장애가 더 높았어요. 그러다가 16년부터는 불안장애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담배 피신 분들이 많이 줄은 거죠. 옛날에 비하면 진짜 많이 줄었죠. 많이 예전에는 줄었습니다. 막 공공장소에서도 네, 그렇습니다. 예, 담배가 많이 줄었어요. 피셨잖아요. 네, 알코올도 조금 줄고는 있는데, 네. 근데 불안장애는 1년 유병률이 5% 넘게 계속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울장애라든지 그런 병들이 그 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불안장애는 공황장애나 이런 범불안장애, 사회불안장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같이 들어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들을 합쳐서 이렇게 하는 것이긴 한데, 그걸 다 합쳐서 5천 몇 %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적지 않다. 네, 그런 거고 이게 이제 평생으로 가면 네. 평생은 9%가 넘습니다. 그럼 거의 10명 중에 한 그렇습니다. 명은 그러니까 겪을 수 10명 있다. 중에 한 명은 평생 한 번 사는 동안 한 번 이상의 불안장애를 경험할 수 있다. 아, 네. 근데 사실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미국 같은 경우도 네, 네. 네, 10%가 넘을 정도로 그렇군요. 높은 그런 유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와, 사실 저희 그 비욘드에서 우울증과 관련된 질환을 워낙 많이 다루다 보니까 뭐 사실 중요한 질환이지만 불안장애 유병률이 이렇게까지 높은 거는 몰랐거든요. 네. 아마도 많은 분들도 잘 모르셨을 수도 있는데 어디까지가 좀 불안장애이고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봐야 되는지 어디서부터는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치료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자세히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유병률이 이렇게 높으니까요. 맞습니다. 네, 벌써 근데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 만큼 많이 들어와 주셨어요. 예. 인사 나누어 보고 천천히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정 언니님 들어와 주셨고요. 네, 백승태님 들어와 주셨고요. 또 윤희님 늘 시청해 주신 윤희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린다피님도 인사 주셨고요. 또 써니써니님, 로즈마리님, 윤희님께서는요 시대를 앞서가는 공부를 하셨군요. 이렇게 또 감사합니다. 말씀을 네.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써니써니님께서는 불안장애 있으시다고 이런 말씀도 주시네요. 네, 술, 뭐 스트레스, 뭐 이렇게 좀 고통 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네,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 많이 주고 계신데요. 뭐 불안장애 그리고 불안 관련해서 궁금증 있으시다면 질문 많이 남겨주시면 오늘 교수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도 자세히 들려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질문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현정님께서 공부하고 싶다고 말씀 주셨네요. 벌써 질문을 주셨는데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불안장애를 배워보기 전에요. 먼저
좀 불안이란 정확하게 어떤 건지 좀 그 범주에 대해서 좀 이 궁금합니다. 슬라이드도 몇 장 있는데 네, 슬라이드 좀 보여드리면서, 보면서 이야기 네.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사실 불안하다는 것은 네. 우리 인간이 살면서 누구나 경험하는 일종의 감정이죠. 예, 이게 전혀 살면서 뭐 전혀 난 불안한 적이 없었다 이런 분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저도 사실 오늘 오면서 조금 이렇게 들어오기 직전에 좀 긴장이 되더라고요. 오늘 이거 잘해야 되는데 이게 2시간 동안 저 시간도 짧지 않은데 잘해야 되겠다 이런 긴장도 되고 좀 불안한데 불안의 감정은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한 거하고는 좀 다른 거죠. 평안한다는 거는 뭔가 마음이 좀 이완돼 있고 네. 긴장도 없고 그런 건데 불안한 것은 마음적으로는 굉장히 뭔가 안절부절 못해요. 이게 세 가지 요인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신체적인 걸로 나타나고 네. 신체적인 걸로 불안한 사람들은요 신체적인 걸로 대표적으로 뭐 입이 마르기도 하고 뭐 소변이 자주 마르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배가 막히고 아파요, 저는. 배도 가슴이. 아프고 화장실 가고 싶어요. 맞습니다. 화장실도. 네.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불안 장애가 나중에 임박한 것 중에 하나가 만성적인 위장 장애예요. 소화불량이 잘 안 낫고 이런 분들이 나중에 불안 장애가 잘 생깁니다. 막 신경성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렇죠. 분들이. 과민성 대장 증상 이런 것들이 있던 분들이 불안 장애를 나중에 같이 갖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신체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어떤 경우는 애매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불안한데 어떻게 불안하세요? 그러면 잘 표현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주 광범위하게 불쾌한 기분, 편치가 않고 우울하고는 비슷하면서도 달라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울한 사람들도 인지 왜곡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인지 왜곡이 불안 장애나 우울증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우울하신 분들도 굉장히 우울증 여기서 몇 번 하셨으니까 보셨지만 굉장히 매사에 부정적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비관적이죠. 부정적인 생각이 많아요. 자신에 대해서, 주변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든요. 근데 불안하신 분들은 그와는 좀 비슷하면서 다른 게 자꾸 나쁜 일이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안 좋은 일이. 우리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시죠. 걱정이 많은 분들도 나중에 그게 불안장애를 현재 가지고 있거나 나중에 불안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많고 항상 뭔가 긴장돼 있고 그리고 행동적으로는 좀 안절부절 못하고 또 무슨 약속 같은 것도 자꾸 연기하고 불안하니까 그런 것들을 보이는데 그런데 네. 우리가 꼭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여기 불안하신 분들 하시다는 분들 굉장히 많이 네, 들으셨는데 굉장히 제가 많습니다. 꼭 말씀드려야 될 것은 정상인도 어느 정도의 불안은 가지고 있고 오히려 불안한 것이 우리의 생존이라든지 어떤 삶을 사는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근데 차이는 뭐냐면 어느 정도의 불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약간의 어느 정도의 긴장. 그러니까 그 이제 상황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겠죠. 아까 어떤 분이 입시 불안 어떻게 하냐고 저한테 저희 질문이 올라온 걸 제가 봤어요. 네. 입시 불안이요? 우리가 시험을 앞두고 이제 입시 불안이 이제 시험 불안의 일종이겠죠. 시험을 앞두고 우리가 불안한 사람이 더 시험을 잘 볼까요?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더 시험을 잘 볼까요? 불안한 사람이 더 잘 볼 것 같은데요. 걱정해서 그렇게 더 열심히 생각하세요? 할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그래요. 반 맞추시고 반은 좀 틀리셨는데 적당히 불안한 사람이 제일 시험을 잘 봅니다. 아주 너무 많이 불안하면 어떻겠어요? 오히려 망칠 수도 있어요. 불안하면은 뭐 잠도 안 오고 막 안절부절 못하고 화장실 들락날락거리고 그러다가 공부 하나도 못하고 망치겠죠. 그런데 전혀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어떨까요? 전혀 또 안 불안하면 공부는 그렇죠. 안 공부도 안 하고 하겠지만 집중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아주 좋은 성적을 받기는 어렵겠죠. 적당히 불안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 운전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운전이 교통사고를 언제 많이 면허증을 따고 언제 많이 일으킨다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 들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처음에는 사고가 잘 안 나는데 내가 잘하는 것 같아 하고 안심하는 한 한 1년 1년 정도. 맞아요. 그때 많이 그게 나고. 저도 면허 땄을 적에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거든요. 네. 그것이 뭐냐면 처음에는 물론 더 서툴겠죠.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러나 긴장하고 불안하니까 상당히 조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몇 개월 지나고 1년쯤 되니까 좀 익숙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불안이 줄면서 사고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심지어는요. 진화 심리학적인 관점에서는 우울도 생존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왜요? 우울은
불안은 제가 좀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우울은 왜 도움이 될까요? 우울하기 때문에 네. 보다 더 이렇게 어떤 과로도 안 하고, 네, 무리를 하지 않는 거죠. 좀 방어적으로 하고. 상태가 되는 네. 말씀이시고. 그래서 너무 무리하지 않고 자기 몸을 조절하면서 혹사시키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이 있어요. 불안은 더한 거죠. 네? 아까 사고도 그렇고 또 뭐 일을 할 적에도 저 시험뿐만이 아닙니다. 운동도 그래요. 운동도 전혀 불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운동장에 나와 있는데 내가 지금 집 안방에 있는 것처럼 마음이 편안해요. 맞아, 효율이 떨어질 것 같아요. 안 되겠죠, 잘. 네, 그래서 적당한 불안은 필요하다. 그런데 네. 그 불안이 너무 지나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불안 장애까지 가신 분들은 인지 왜곡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인지 왜곡이 뭐예요? 인지 왜곡이 뭐냐면 어떤 상황이나 사물에 대해서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릇된 인식, 그릇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건데 이제 대표적으로 공황장애 있는 분들은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너무 심각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들은 어떤 작은 자극들 우리가 공황장애 있는 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찾는 과가 어느 과인지 아세요? 심장? 심장내과, 네, 순환기내과죠. 숨이 안 쉬어진다. 이렇게 맞아요. 접근하실 거고. 호흡기내과, 또 신경외과라든지 신경과도 많이 가죠. 뇌 쪽으로. 이거 무슨 내가 뇌졸중이 오는 게 아니냐, 막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신체 증상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사실은 뭐 조금 스트레스를 받았다든지 무슨 일이 있거나 잠을 못 잤거나 영양이 부족하거나 그러면은 여러 가지 신체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것을 최악의 경우로 생각하는 겁니다. 죽을 병에 걸렸구나. 네네. 그런 식의 어떤 인지 왜곡이 질병마다 다 지금 연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안장애 치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치료 기법 중에 하나가 인지행동 치료인데, 그렇군요. 거기에서 그 인지 치료라는 것은 그러한 인지 왜곡을 교정해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인지 왜곡이 어떤 불안장애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정상적인 불안을 가진 분들은 그런 인지 왜곡까지는 없는 거예요. 그게 좀 큰 차이예요. 차이일까요? 그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불안은 있는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 가면은 불안한 거예요. 네. 많은 분들이 저 비행기 타기가 좀 불안하다. 네네. 뭐 그런 얘기를 하시죠. 네. 그런데 저는 그것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행기를 우리가 얼마나 자주 타나요? 자주는 안 타죠. 우리 피디님은 1년에 몇 번 타세요? 1년에 2번, 3번. 몇 번 타죠? 네, 10번. 보통 사람들이 우리가 무슨 조종사나 스튜어디스가 네. 아닌 이상은 몇 번 안 탄다고.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 가니까 좀 긴장도 되는 거예요. 어떨까? 비행기가 흔들리지도 않을까? 물론 저 비행기가 사고 나는 확률은 뭐 우리가 교통사고 확률보다 자동차 사고 확률보다 훨씬 낮으니까 그건 그렇게 걱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드문 경험이니까. 우리 아까 시험 그랬는데요. 시험을 만약에 매일 본다고 하십시다. 매일 보는 시험이 있다고 하죠. 그럼 어떨까요? 그건 좀 무뎌질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게 긴장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 내일 또 잘 보면 되고 이번 못 보면. 그래서 어느 정도의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불안은 오히려 필요한 것이고 내가 생존하는데 장수하는데 오히려 도움을 주는 것이다. 우리가 불안하니까 가서 정기적으로 신체 검사도 받죠. 종합 검사도. 네. 그래서 어떤 조기 발견할 수 있는 병이 있으면 해서 또 치료받고. 그래서 꼭 우리가 불안한 거를 세상이 다 불안합니다. 저도 불안하고 모든 사람이 불안한데 모두가 불안장애는 아니다. 불안장애에 있는 분들은 특정 아주 심각한 증상들이 물론 있지만 거기에 꼭 깔려있는 인지왜곡도 우리가 찾아내서 고쳐야 된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약간의 불안은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 분명히 주셨고 이제 큰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저도 되게 좀 긴장도가 높은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참 되게 궁금했어요. 그리고 불안감 있다고 말씀 주시는 분들 워낙 많아서 또 슬라이드로 이제 좀 구분을 좀 해주셨잖아요. 네. 슬라이드 보면서 정상적인 불안 그리고 좀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불안 조금 더 구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불안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누구나 다 경험해요. 저도 저도 무슨 뭐 대학을 나왔으니까 입시 공부를 했고 뭐 네. 전문 시험 공부도 했고 뭐 여러 가지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예를 들어 또 하나가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네. 우리가
일반인들한테 물어봐서 가장 힘든 상황, 불안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그걸 조사한 적이 있거든요. 네. 네. 뭘 것 같으세요, 우리 피디님? 가장 불안한 상황이요? 가장 좀 불안해서 피하고 싶은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가장 불안해서 일반인들이, 보통 사람들. 일반인들이 불안해서 피하고 싶은 상황. 그것이 네. 놀랍게도 네. 일반인들 했더니 60% 이상이 대중연설이었어요. 앞에서 발표하고. 그래요. 네. 그거를 가장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어떨까요? 대중연설을? 일반인들이? 어렵죠. 당연히 힘들죠. 당연히 뭐 어떤 사람은 평생 한두 번 안 익숙해질 수 없는. 안 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네네. 네. 저한테 한 수년 전에 치료받은 한 분이요. 자기가 한 200명 앞에서는까지는 괜찮대요. 발표하는 게. 근데 그게 늘어나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치료 대상이 아닙니다. 200명까지도 괜찮으면은 그거 뭐 잘하시는 건데. 네. 이분은 더 많은 500명, 1000명도 아무렇지도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무슨 저기도 아닌데, 예? 그 강연만 주로 하는 분도 아닌데. 예?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상황에 맞는 불안이 있다는 것, 그리고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것,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지 왜곡은 없는 것. 이것은 정상적인 불안이다. 그러나 반대로 병적 불안, 특정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질병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공황장애를 가진 분이라든지 사회불안장애. 그리고 그 상황이 부적절해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한 또 그 증상에 대한 인지 왜곡이 동반돼 있다. 그러니까 아까 공황장애만 말씀드렸지만 사회불안장애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인지 왜곡이 내가 이렇게 긴장하고 그러니까 남들이 나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남들이 나를 참 바보처럼 볼 것이다. 저 사람 뭐 이렇게 발표하는데 이렇게 말도 못해. 좀 더듬어. 왜 얼굴이 이렇게 붉어져? 왜 이렇게 긴장하나 보지? 이렇게 볼 것이다. 그런 생각, 인지 왜곡을 갖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 보지도 않고 있고 관심이 없죠. 관심도 없어. 맞아요. 제가 이거 치료하는 그런 분들한테 아무개 씨는 다른 분한테 얼마나 관심 있으세요? 그럼 저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남들은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정상 불안도 많다는 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좀 정상적인 불안이 많다는 거를 아는 것만으로도 조금 그럼요. 더 불안도가 내려가지 않을까 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궁금한 게요. 사실 요즘에 보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좀 불안을 느끼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근데 다양한 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물론 이제 불안이라는 그런 우리의 감정은 그것이 정상이건 병적이건 간에 불안은 우리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1차적으로 나타나는 감정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울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먼저 바로 즉각적으로 보이는 거는 불안입니다.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차에 치일 뻔했어요. 그럼 처음에 어떻게 되죠? 놀라죠? 네네. 네.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이거 죽을 뻔했네. 너무 깜짝 놀랐어요. 놀란 다음에 막 불안하다고요. 네네. 그때 바로 우울하지나요? 그렇진 아니요. 않잖아요. 네네. 나 이거 큰일 날 뻔했어. 이제 우울해. 밥도 못 먹겠어. 이러지 않는다고요. 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불안이 일단 먼저 1차적인 어떤 그 현상으로, 증상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그래도 우리가 다시 잘 잠도 자고 밥도 먹고 내 생각도 바꾸고 이런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어떤 노력을 해서 그것이 가라앉으면은 그냥 정상 불안으로 있다가 끝나는 건데 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안 되고 계속 반복되고 스트레스가 지속되고 스트레스 해소가 안 되고 이렇게 쌓이게 되면 이제 불안 장애로 가는 거죠. 저는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저한테 오시는 분들한테 꼭 설명을 드리는데 우리가 스트레스 반응은 3단계로 우리가 반응이 나타나거든요. 이것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은데 제가 전에 한번 여기 나와서도 말씀드렸어요. 1단계는 알람이 울리는 겁니다. 스트레스 알람. 반응의 1단계는. 네. 네. 우리가 무슨 충격을 받았다. 그러면 내 몸과 마음이 옛날 같지 않다. 이런 신호가 와요. 그러니까 이제 몸이 대비를 해야 되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그게 1단계예요. 1단계는 비교적 짧게 지나갑니다. 2단계는 각종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불안, 불면, 또 우리 스트레스 받으면 잠이 안 오지 않습니까? 네. 입맛도 좀 떨어지고, 네.
또 의욕도 좀 떨어지고 이런 증상들이 와요. 기분도 뭐 좀 지나면 좀 나빠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신체 증상, 인지 증상, 뭐 행동 증상들이 나타나요. 여기까지는 아직은 스트레스 반응 단계예요. 이거를 다 병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다는 예, 거죠. 2단계까지는 정상 불안에 속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 스트레스가 지속되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또 이런 현상이 있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많은 신경성의 질병들이요. 대표적으로 이제 불면증 같은 경우에 우리가 신경을 쓰게 돼서 무슨 일이 있어서 잠을 못 자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잠이 안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얼마 지나고 나서는 저한테 오셨던 많은 그 불면증 환자분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지금 어떤 신경 쓰신 일이 있습니까? 이제 저희 꼭 물어보거든요. 과거에 잠을 못 잤을 적에 신경 쓴 일이 있었고 지금은 어떤 게 있는지를 구별해서 물어보는데 과거에는 분명히 있었어요. 뭐 돈을 떼었건 무슨 누가 그러니까 안 좋은 이유가 있었어요. 이게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거는 벌써 오래된 일이고 다 지나갔어요. 그런데 지금도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게 바로 그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잠을 못 자는 20년, 30년 된 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물어보면 지금 있는 스트레스는 이 증상이 스트레스인 겁니다. 잠이 안 오는 게. 이게 신경증의 악순환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이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2단계에 증상이 나타나는 거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정상적인 반응이다. 아까 정상 불안에도 속하는 거니까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여기서 빨리 이거를 잘 조절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3단계 질병 단계로 가서 공황장애가 오고 범불안장애가 오고 사회불안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2단계에서 끊어내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불안을 좀 잘 다스리는 게 굉장히 네.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저는 되게 궁금했던 게요. 그 똑같은 상황에서도 되게 좀 의연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도 막 호들호들 저처럼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는 참 되게 그런 좀 느긋하고 어떻게 보면 걱정도 없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좀 부러웠는데 불안에 좀 잘 빠지게 되는 그런 성격 같은 게 좀 따로 있는 있죠. 건지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제 그 많은 학자들이 그런 연구를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유전적이지 않느냐 뭐 이런 것도 관심 많고 저도 그래서 유전에 대한 연구도 해봤는데 네네. 아직까지 어떤 특정 유전자가 불안장애를 더 잘 일으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타고난 건 아닌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또 그 다른 얘기는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자라는 것은 어떤 특정 유전자라든지 어떤 유전 형식에 의해서 네네네. 질병이 유전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런데 가족력은 분명히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공황장애가 있는 그 부모에게서 그 없는 부모에서보다 더 많이 나타나요. 가족 중에. 그런 걸로 봐서는 그 어떤 기질이랄까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이미 밝혀진 것은 불안한 사람들은요. 행동 위축을 해서 어려서부터 어떤 그 태어났는데 네네. 잘 이렇게 반응도 안 보이고 좀 위축돼 있고 기질적으로 그런 아이들이 있고 네네. 예, 또 조금만 자극해도 울기도 하고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그런 게 잘 오더라는 그런 연구도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어렸을 적의 경험입니다. 어렸을 적의 경험이 이 사람의 나중에 어떤 이런 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어렸을 적에 어떤 소위 말하는 트라우마는요. 근데 많은 분들이 굉장히 심각한 것만 그러니까 뭐 누가 죽고 뭐 다치고 교통사고 나고 집에 불 나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당연히 큰 충격이지만 그 외에 스몰 트라우마라고 부르는데 예, 어떤 뭐 좀 부모랑 많이 떨어져 있었다든가 어떤 그런 것들도 작은 트라우마들 그리고 좀 뭐 왕따를 좀 당했다든가 물론 왕따도 이제 정도에 따라서 뭐 빅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고 스몰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나중에 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은요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가 처음에 태어나가지고 이 강보에 쌓여서 이렇게 저 천장을 바라보겠죠. 누워 있으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면 뭐가 보일까요? 천장이요? 네. 이렇게 누워 있어요. 네네. 그럼 천장이 보이다가 네. 보호자가 보이겠죠. 엄마 아빠가 나타나겠죠. 보이는 것 같은데. 네. 네, 엄마나 이제 그러니까 그 1차적으로 양육자가 나타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양육자가 어떻게 해주느냐. 저는 이게 정말 그 아이의 평생을 좌우한다. 어떻게 보면 처음 마주하는 세상 같은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엄마가 와서 놀아주고 예뻐해주고 먹여주고 이런 걸 통해서 아이들은 야, 이 세상이 정말 정말 괜찮은 곳이구나, 안전한 곳이구나 이런 걸 느끼죠. 그러니까 따뜻하게 잘 잘 수 있게 도와주고 네. 더우면 시원하게 해주고 추우면 따뜻하게 해주고 뭐 이렇게 또 다독여주고 울면 다독여주고 뭐 밤에 자다가 깼는데 아무도 없는데 그런 연구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이들을 다 데리고 자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옛날부터. 네. 요즘에 이제 좀 떨어뜨려 놓고 자는 요새 막 경향이 분리수면 생겼는데. 해야 된다고 분리해야 막 되는데. 그러긴 그런데 하는데. 서양에서는 일찍부터 분리했죠. 그런데 네. 서양에서 아니다. 같이 자야 될 것 같다. 왜 그러니까 이렇게 분리수면하는 애들이 밤에 자다가 깼는데 보니까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공포감을 너무 많이 느끼더라. 이게 나중에 커서 공황장애가 올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그런 걸 예방하려면 아이들 데리고 자야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서양에서 오히려 데리고 자는 같이 자는 거를 더 선호하는 쪽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오히려 이렇게 우리나라랑 약간 거꾸로 된 되고 거죠. 있네요. 그래서 어렸을 적에 그런 것들도 우리가 굉장히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해야 돼서 물론 뭐 불안장애는 이제 한두 가지만으로 생기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그래서 좀 타고 태어나는 것도 기질적으로 좀 위축되고 이런 또 가족력이 있는 그런 네. 가정에서 태어난 경우에 조금 더 많이 생기고 또 나중에 이제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네. 같이 거기서 그것이 빅 트라우마건 스몰 트라우마건 같은 것들이 겹쳐지면서 그러면서 그런 불안장애로 발전하는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죠. 아,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진짜 어릴 때 그래서 이 양육이 굉장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와, 저 열심히 진짜 아기 키워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꼭 엄마가 모든 걸 담당할 네네. 필요는 없지만 1차 양육자가 아이에 대해서 늘 적절한 반응을 보여가면서 정말 아이가 느끼기에 이곳이 정말 살기 좋은 곳이다. 네. 편한 곳이다. 태어나길 잘했다. 뭐 애가 그 정도 생각은 못하겠지만 그런 걸 느낄 수 있게 그런 걸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많이 놓게 해주는 게 아주 분명한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그렇습니다. 주셨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은요.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이 좀 불안이 흔한 성격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성격 중에 우리가 성격은 네. 다양한 어떤 성격을 분류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네네. 첫 번째가 이제 회피성 성격이라 해서 회피성. 그런 경우는 조금만 힘들면 다 도망가려는 거예요. 아.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다르죠.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평온하게 진료가 아니죠. 이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예. 제가 하도 진료하던 경험이 있어요. 제가 툭하면 환자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그런데 만약에 저기서 이 문을 들고 문에서 칼을 들고 강도가 들어왔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일단 도망가. 난이죠. 네. 난입니다. 네. 어떤 사람은 아마 좀 위협심을 가는 사람은 붙어 싸우자고 할 거고 어떤 사람은 도망갈 거고 도망가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충격받아 기절해 버릴 거예요. 아. 크게 한 3가지로 나뉘거든요. 네. 그런데 이 회피성은 어떤 문제만 있으면 나는 몰라. 그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물론 이런 아주 극단적인 경우는 뭐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인생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취업의 문제, 무슨 입시의 문제, 뭐 결혼의 문제, 여러 가지 대인관계 문제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씩 직면하고 극복해야죠. 네, 계속 피하다 보면 어떻게 됐어요? 피하면은요 계속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까 제가 대중연설이 힘들다 그랬는데 대중연설을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직업이라고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다. 네. 어떨까요?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적응이 되겠죠. 예. 물론 그 중에서도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고 좀 못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근데 이건 안 돼. 나는 못해. 그러고 무조건 피하는 사람. 또 의존적인. 나는 혼자서 뭐 비슷하기도 하고 좀 다르기도 한데 나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 그래갖고 자꾸 부모나 형제나 배우자한테 중요한 결정을 미루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불안이 흔히 불안이 높으시겠네요. 반복됩니다. 강박적 성격도 흔한데요. 우리나라에도 많은데 너무 완벽하려는 사람들이 3번. 제가 3번이요. 굉장히 많죠. 성공한 사람들한테 많습니다. 그래서 불안이 많나 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래서 제가 그런데 아까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불안은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네네. 그래서 아마 우리 PD님도 잘 하시고 이런 자리까지도 왔을 거예요.
그렇지만 않은데 좀 있는 것 같아요. 완벽하려는 성향은 어느 정도는 필요한 것입니다. 의사들도요. 저도 의사지만 굉장히 완벽주의 성향이 강하고 그래야지 우리가 수술할 적에 거즈를 50개 넣었으면 50개를 다 빼야 되고 그런 걸 다 카운팅을 여러 번 해서 그걸 완벽하게 해야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늘 이제 좀 긴장하고 불안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뭐 성격을 바꾸는 건 쉽지는 않지만 이런 성격들은 조금 우리가 자신의 어떤 성격적인 특성을 잘 알고 네. 거기에 맞추어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좀 어떤 성향인지 파악을 하면 내가 왜 좀 불안도가 높지? 이런 이유들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좀 성격을 되돌아보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요. 그 불안의 정도가 이제 질환의 범주에 속하는지 아닌지 아까 그 인지 왜곡이 있냐 없냐로 판단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 인지 왜곡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지 왜곡이 네, 이제 이런 어떤 것들인데 건가요? 그 선택적 추상화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일부만을 바라보고 전체인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장님이 코끼리를 가서 만지고 와서 네. 코끼리한테 어떻게 생겼냐 그랬더니 어떤 장님은 코끼리가 뭐 벽처럼 생겼다. 이게 배를 만지는 그리고 코를 만지는 사람은 뭐 원통처럼 생겼다.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일부만을 보고 전체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과일반화는 한 번 일이 있었으니까 또 다음에도 그럴 것이라고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그런 노래도 있었죠. 내가 뭐 가는 날은 왜 이렇게 목욕탕에 가면은 목욕탕이 쉬는 날이 노는 날이 많다고 내가 가는 날마다 목욕탕에 논다고 뭐 이런 건데. 그게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그런 일이 생겼는데 그거를 나는 늘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믿는 거예요. 개인화는 나하고 관계 없는데 그거를 나랑 연결하는 겁니다. 이거 아주 대표적인 제가 직접 치료하신 분인데요. 그 수년 전에 그 프로야구 선수가 네. 한 분 야구장에서 쓰러지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충격적인 일이 있었죠. 그랬는데 그 뉴스를 보고 오셔서 그분이 저한테 자기도 쓰러질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분이랑 어떤 관계 있으세요? 아무런 관계가 없고 그냥 야구 선수로 나는 팬으로서 아는 것 뿐인데 그러니까 자기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를 자기하고 연결해서 하는 거예요. 꼭 그 일이 나한테 일어날 것만 그렇죠. 같은 그런 마음이 관계가 없는 거를. 흑백 논리적 사고도 좀 비슷하면서 다른데요. 과일반하고도 비슷하고 다른 건데 이거는 이 세상에는 꼭 흑과 백밖에 없는 거예요. 회색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 불안하신 분들이 건강한 거 아니면 병든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불안 증상만 갖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요. 다 불안장애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이거는 다 병이거나 아니면 건강한 거 둘 중에 하나다.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과 축소는 어떤 특정 상황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장하는, 예를 들어 범불안장애 환자들이 나쁜 일이 일어날 확률을 높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뉴스에서 무슨 교통사고가 났다 그러면 나도 교통사고가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축소는 내가 어떤 거를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는 내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스트레스도 받고 몇 가지 일들이 생기죠. 살다 보면은요. 그런데 또 많은 대부분의 경우는 극복하면서 사는 겁니다. 뭐 사람에 따라 그게 스트레스가 좀 많았던 사람, 적었던 사람의 차이는 있지만 전혀 없었던 사람은 없을 거거든요. 근데 그걸 극복할 수 있고 그런데도 그건 나는 못해. 나는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머스트병은 이거는 영어의 머스트가 따온 건데 이래야만 한다고 믿는 거예요. 지금 완벽주의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러네요. 항상 나는 이래야만 해. 나는 어디 가서도 당당해야 돼. 나는 어디 가서도 절대로 긴장하면 안 돼. 떨면 안 돼. 실수하면 안 돼. 제가 아까도 환자 강도 헷갈려가지고 막 그랬는데 실수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더 긴장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은 그거는 참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창피한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인데요. 실수도 하죠.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인지왜곡들이 이제 심각하고 또 병에 맞추어서 그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그렇게 되면 이제 불안장애로 발전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인지 왜곡에 대한 설명을 듣다 보니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흑백 논리적 사고도 그렇고 머스트병도 그렇고 조금 생각을 더 유연하게 하는 게 불안도를 낮추는 데 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지 왜곡이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전혀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있죠. 뭐 아까 그 노래에도 나왔던 여행가에도 나왔던 뭐 내가 목욕탕에 가면은 뭐 내가 갈 때마다 그런데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목욕탕을 안 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가야죠. 네. 그 다음엔 더 잘 알아보고 가겠죠. 오늘 열었나 안 열었나 알아보고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너무 심해서 더 이상 어떤 내 생활을 잘 못하고 목욕탕도 잘 못 가고 생활에 큰 지장이 된다면 그때는 이제 불안장애로 발전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한번 염려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윤희님께서는 머스트병은 좀 본인이 너무 힘들겠다고 이런 댓글을 또 주시고 많은 분들이 댓글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잠시 후에 하나씩 좀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의 고민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안장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질환명들이 좀 나왔습니다. 뭐 공황장애도 그렇고 뭐 범불안장애. 그래서 요거 한번 용어 좀 정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좀 나타날 수 있는지. 굉장히 뭐 사실은 이거보다 더 많이 있는데 네. 그래도 가장 흔한 것들을 말씀드리는데 공황장애는 그 많은 그 연예인 분들이 십수년 전부터 이제 그래서 알게 됐죠. 소개를 하셨잖아요. 네. 내가 네. 이런 병을 갖고 있다, 공황장애다. 공황장애다. 네. 그래가지고 이게 정말 웃지 못할 일이 많은데 그래도 어떤 분들은 그 전에는요. 공황장애냐, 왜 공항에만 가면 이게 그러니까 나타나냐 몰랐어요, 그런 그전에. 얘기들도 많이 용어 할 자체도. 정도로. 예. 근데 이것은 패닉, 이거 영어로는 패닉이라고 하는데 그 우리 그 경제 공황 상태 있지 않습니까? 경제가 폭망해가지고 그 정말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무너진 경제가 무너진 그런 상태에 대한 그런 그 경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이름을 공황장애라고 붙인 건데 여기에는 이제 인지 왜곡이 이렇게 죽음에 대한 공포인데 공황장애는 공황 발작이라는 것이 반복되고 또 그 공황장애가 나타날까봐 항상 미리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공황 발작은 우리가 크게 13가지, 그거 아마 뒤에 있지 싶은데요. 네. 13가지 증상들이 중에 조금만 더. 예, 네, 여기요. 예. 네, 요거예요. 요거, 네. 13가지 중에 4가지 이상이 여기에는 여러 가지 어떤 신체 증상도 있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땀이 나고 뭐 또 몸이 떨리고 숨이 막히고 질식하고 또 배가 불편하고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고 이런 것들과 함께 또 이렇게 인지적인 그 측면에서 비현실적인 건 뭐냐면 세상이 내가 살던 세상 같지가 않고 내가 나 같지가 않고 평상시에 나 같지가 않고 또 내가 미쳐버리지 않을까 그 내가 어떤 엉뚱한 행동을 하지 않을까 자제력을 잃고 뭐 흥분을 한다든지 또 심한 경우는 죽지 않을까 이러다가 정말 말 그대로 죽음의 공포예요. 죽음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 5분 10분 사이에 나타나서 한 10분 이내에 최고조에 달아가지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진행이 되다가 스스로 가라앉는 것. 이런 분들이 이제 뭐 여기 들어오신 분들도 많이 경험을 하셨지만 공황 발작이 있는 분들은 일단 이렇게 되면 숨도 못 쉬고 머리도 어지럽고 뭐 죽을 것 같으니까 응급실을 많이 찾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요. 과거에는 응급실 의사들도 이걸 잘 몰라서 이게 뭔지를 몰라서 거기서도 진단이 안 되고 다 여러 가지 검사를 여러 가지 혈액 검사 머리 어떤 경우는 이제 뇌 검사까지 이렇게 하는데 다 정상이에요. 검사에서 나오는 거는 혈압이 좀 높게 나오는 것, 맥박수가 좀 증가돼 있는 것, 그것만 나오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서 당신은 이제 뭐 신경성입니다. 그래서 그냥 돌아가. 근데 그 중요한 것은 그분은 너무 불안하죠. 아직도. 이게 또 나타날지 모르겠네. 나 지금 집에 가라고 하는데 네. 집에 가서 이게 똑같은 게 나타나면 난 또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많이 의학과 선생님들도 이 병에 대한 이제 인식이 생기셔서 공황 발작으로 생각이 되니까 그다음에 또 약물도 투여하고 필요하면은 또 저희 과로 이제 연결해서 치료를 받게 됐는데 네. 그 전까지 아무튼 저는 그래도 이 공황장애만 생각하면 많은 연예인분들이 큰 역할을 하셨다. 비록 공황장애로 고생은 하셨지만 그분들이 많은 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주셨고 이것이 누구나 있을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연예인분들이 걸리는 것만큼 일반인들도 걸릴 수 있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셨어요. 아, 이거 연예인병입니까? 연예인들이 이렇게 많이 걸립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거거든요. 뭐 연예인분들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고, 그분들이 걸릴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중에서도 좀 과로하시고, 좀 잠도 부족하고, 뭐 이런 분들한테 많이 오죠. 아까 저희 어떤 분이 커피와 불안정에 연관성이 있을까요? 이런 네네. 질문하셨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서 제가 이게 카페인은 불안장애가 있는 분들, 공황장애건 범불안장애건 불안장애가 있는 분들은 반드시 끊으시거나 줄이셔야 됩니다. 아, 연관이 있군요, 네. 분명히. 카페인은 두뇌를 흥분시켜서 쉽게 말씀드리면 그 불안을 유발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까 커피를 마시나면 이유 없이 불안하고 손발에 땀이 납니다. 이거는 불안의 신체 증상이 나타난 거거든요. 카페인의 신체 증상인데 네. 그게 불안의 신체 증상하고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그 카페인을 꼭 피하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걸 잊으세요. 공황장애 있으신 분들이 커피 마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도 이제 조금 좋아지시면 다시 드시고 또 잊기도 하시고 최근에 어떤 분이 저한테 선생님 이제 제가 공황장애 좀 거의 다 나은 것 같아요. 이제 약 좀 줄이고 끊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제 커피 먹어도 괜찮아요. 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정도 좋아지신 거는 맞아요. 그런데 그래도 카페인은 가장 저는 뭐 개인적으로 술, 담배도 나쁘지만 못지않게 그 이상 그 유사하거나 더 많이 안 좋은 것이 카페인이다. 그래서 카페인을 꼭 피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혹시 좀 불안하시고 공황장애 있으신 분들은 커피는 일단 끊으셔야 된다고 좀 강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인지 왜곡 가운데 공황장애 말고도 또 여러 질환들이 있을 그래서 수 있다고요. 이제 그러니까 공황장애 세포로 이제 죽음이라든지 예. 아주 그러니까 내가 큰 병에 걸려서 내가 이렇게 뭐 쓰러지거나 정신을 놓을 것이라는 생각하는 건데 사회불안장애 과거에 대인공포증이라고 불렸는데요. 지금 이제 사회불안장애라고 이렇게 이름이 조금 뭐 같은 이야기인데 이렇게 바꾼 것인데 이것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 거냐에 너무 지나친 나머지 그러나 남들이 나를 좋게 볼 거라고 생각하면 병이 아니겠죠. 그렇죠? 네네. 남들이 나를 좋게 볼 거 생각, 그거는 오히려 좀 나르시시즘 같은 거겠죠. 자기를 과대망상하는 거니까. 그런데 남들이 나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나를 보고 야, 넌 참 이렇게 긴장도 많이 하고 이렇게 말도 더듬고 글씨도 잘 못 쓰고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평가할 거에 대한 공포를 너무 지나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요, 사회불안장애 있는 분들은 지나친 완벽주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디서든지 잘해야 돼요. 좀 못해도 되는데. 그럼요. 발표도 너무 잘해야 되고, 뭐 누구랑 차를 마셔도 뭐 손 하나 떨면 안 되고, 우리가 처음 데이트를 나가면 조금 이게 그 차를 마시려면 손도 좀 떨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떨리면은 이것을 상대가 나를 굉장히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볼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 상대가 좀 마음에 드니까 잘 보이고 싶어서 긴장해서 떨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인지 왜곡이 있는 분들은 나를 나쁘게 볼 것이다. 나를 바보같이 볼 것이다. 그래서 나를 다시도 뭐 데이트하자고 신청도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한 거고요. 범불안장애는 이것도 사실 이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최근에 숨겨진 불안장애가 저는 범불안장애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예요? 범불안장애? 과거에는 사회불안장애가 좀 미국에서는 이제 한 90년대까지 사회불안장애에 대해서 좀 안 알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좀 뭐랄까 씩씩하고 뭐 눈도 잘 마주치고 자신감이 있게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사회불안장애에 대한 어떤 관심이랄까 이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중반에 아니다. 미국에도 많이 있다. 이런 것들이 알려졌는데 범불안장애는 실제 우리가 이런 그 연구들을 해보면 가장 유병률이 높은 게 범불안장애입니다. 그래요? 네, 가장 많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래도 공황장애는 아무래도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황발작이라는 특징적인 증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잘 알려져 있고 최근엔 특히 잘 알려져서 잘 치료도 받고 하는데 범불안장애 있는 분들은 잘 치료를 받지 않고 늦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발병하고 나서 10년 넘게 있다가 병원에 오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들의 특징은 나쁜 일이 일어날 확률을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아이가 좀 늦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이거 교통사고 아닌가? 좀 극단적으로 안 좋게 나쁜 일이 일어날 확률. 납치된 거 아닌가? 그 범불안장애 있는 분들이요.
또 신체 증상이 많습니다. 항상 긴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항상 하루 중에 걱정하는 시간이 몇 시간씩 걱정을 하면서 지냅니다. 이게 몸에 굉장히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만성 두통, 만성 불면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아파서 왔어요.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범불안 장애가 있는 거예요. 잠을 못 자서 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범불안 장애가 같이 있는 거예요. 범불안 장애가 있고 수면 장애가 같이 있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게 그 병원에 잘 가지 않아요. 그냥 머리가 아프니까 가서 두통 치료를 받고 수면 장애로 치료를 받고 그래서 그 안 알려져 있을 뿐인데 근데 이런 걱정이 많다. 저는 범불안 장애를 볼 때마다 그 과거에 우리 할머니들 저희 할머니도 조금 그러시지 않았나. 우리 할머니 굉장히 아주 씩씩하신 분이었는데 우리 할머니도 제가 좀 늦게 들어오면은 걱정을 많이 하시고 제가 대학생 때 같이 사는데 늦게 들어오면 그 저 할머니들 중에 그 손주 손녀랑 같이 사는데 왜 밤에 애들이 늦게 들어오면 잠 못 자는다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렇죠. 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들. 그런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치료한 분도 잠을 못 자서 하는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늦게까지 자야 될 시간을 놓치고 계신 거예요. 애 다 들어와야지. 요새 뭐 대학생들 공부하다 12시 넘는 거 흔한 일인데. 그런 거. 광장공포증은 여기 광장이라고 표현했지만 다른 말로는 임소공포증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임소, 어떤 특정한 장소. 네. 광장이 대표적인 것이긴 한데 그리고 특정 장소나 어떤 특정 탈 것 같은 것을 그 두려워서 피하는 거예요. 뭐 비행기 같은 것도 그렇죠. 비행기 타기를 두려워하고 또 그 저 엘리베이터 또 뭐 많습니다. 서양에는요 다리 공포증이 많아요. 다리를 건널 때 좀 두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군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의아했어요 처음에 네, 이걸 네. 공부하면서. 네. 우리나라는 다리 공포증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제가 서양에 뭐 미국에 공부도 하러 가고 연구도 하러 가고 뭐 다른 학교도 가보니까 좀 발견한 것은 서양의 다리들은 굉장히 크고 높은 게 많더라고요. 그 밑에까지 아주 까마득하고. 네. 그런 데는 누구라도 처음 가면은 많이 불안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어떤 특정 장소가 거길 가면은 내가 불안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 광장공포는 약 3분의 1이 공황장애랑 같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그래서 왜 엘리베이터 안에서 갇히고 나서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를 또 못 탄다든지 네. 뭐 공황 발작이 와서 비행기를 못 탄다든지 뭐 이런 분들이 갇히는 분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불안 장애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질환들이 생각보다 좀 굉장히 많고 사실 우리가 좀 흔히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라서 우리가 불안을 또 잘 다스리는 게 중요한지 한번 배워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불안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요. 정말 해당되는 것들도 많고 우리가 왜 이거를 좀 다스려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좀 배우고 있는 시간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많은 고민 남겨주셔서요. 진짜 이게 뭐 나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어서 계속해서 내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안을 왜 조절해야 하는지 사실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야기 조금 나눠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이야기 나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한번 이어가 볼게요. 네, 먼저 순서대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현정님께서요 입시 불안장애에 대한 이야기 주셨습니다. 근데 이거 피할 수 없잖아요. 이런 분들께 어떻게 말씀 주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불안이 만든 산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안하기 때문에 발전한 산업이 몇 개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어떤 거 같으세요? 교육. 교육도 있어요. 네. 대표적인 거는 보험입니다. 보험. 우리 교통사고 보험, 그 보험도 들죠. 무슨 뭐 재해보험도 들고 어떤 사고가 나면은 이럴까 봐. 그런데 또 하나가 이 대치동의 학원가예요. 학원 산업이에요. 저는 입시 불안 장애는 저희가 정말 대치동에 계신 여러 스님들께는 죄송하지만 이거는 현대 사회가 만든 질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러니까 좋아요. 우리가 좋은 대학에 가고 뭐 원하는 대학 가고 뭐 잘 해야 되겠죠.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런데 그게 지나치면은
지나치면 어떻게 해요? 제가 아까 시험 불안이라든지 시험도 어떤 때 잘 본다 그랬죠. 저 입시 불안장애가 있으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애가 공부를 잘하게 하려면은요. 애가 기분을 좋게 해주면 됩니다. 기분을 좋게 해줘라. 네, 네. 뇌는 내가 기분이 좋을 적에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해서 그 실행 기능, executive function이라고 하거든요. 그 기능이 잘 작동을 해요. 네. 물론 우리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그 뭐 고3이 되면은 뭐 애들 눈치를 보일 거죠. 예? 많이. 네네. 애를 기분 나쁘지 않게 하려고. 근데 그것도 저는 너무 지나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이 어린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이 정말 큰 이렇게 질질 끄는 가방을 들고 밤늦게까지 학원가를 다니고 있는 거 이거는 모르겠어요. 그 아이가 나중에 정말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너무 지쳐가지고 나중에 정말 막상 대학에 갈 적에는 못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거든요. 저 입시 불안장애는요 너무 그 좋은 대학을 가야 되겠다는 지나친 강박관념에서 온 잘못된 겁니다. 이 세상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지금은 무조건 좋은 대학 간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는 저기서 그 회사에서 그 대학교 이름 안 쓰는 회사들도 많이 생겼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적성에 맞는, 아이의 능력에 맞는, 아이가 하고 싶은 거. 아이가 공부를 원하는 아이는 지가 알아서 할 거예요. 그리고 특히 엄마나 가족이 그러지 마시고. 네? 물론 근데 그런 아이도 있죠. 아이가 자기가 너무 내가 이제 원한다. 내가 너무 되겠다. 그러면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 운동선수들이 그 불안한 입스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불안 중에 그 골프 입스 들어보셨을 거고 제가 야구 좋아하는데 야구에도 입스가 있더라고요. 어떤 프로에서 봤는데요. 어떤 사람이 일찍 은퇴를 했는데 야구 입수가 어떻게 하냐니까 포수였는데 포수가 이렇게 투수가 공을 던져주지 않습니까? 그걸 받아갖고 투수한테 던져야 되는데 투수한테 정확히 못 던지는 거예요. 엉뚱한 데 던지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실수를 하고 나니까 계속 그게 할 것 같아가지고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떤 수행 불안에 대한 관련되는 거는요. 열심히 연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겨내기 위해서 연습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극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시 불안장애가 그걸 어떻게 하냐면 열심히 자기가 만약에 정말 좋은 대학을 가면 열심히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너무 지나치게 꼭 무슨 스카이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를 권할 수밖에 없고요. 이거는 정말 사회가 만든 병이지 진짜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될 병이고. 그러니까 그 말씀 주신 것 중에 되게 좀 공감이 갔던 게 아이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주셨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어른도 기분 좋을 때 더 일도 잘 되고 능률이 오르잖아요. 실행 능력, executive function이라는 게 그때 잘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우울한 사람들은요 실행 능력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심하게 우울하고 불안한 사람들은 아주 심하면은 치매처럼 보입니다. 젊은 사람도 그러니까 기분 좋게 해줘야 돼.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한테 또 아니면 어떤 그 회사의 대표들은 그 직원들이 정말 아주 자기 창의력을 발휘하고 능력을 발휘하게끔 기분 좋게 해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야지 회사가 잘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한마디의 잔소리보다 기분 좋은 한마디가 훨씬 더. 그럼요. 잔소리를 하게 되면 아이는 더 위축되고 더 불안해지고 심지어 우울해지고 그러면 실행 능력은 떨어지고 성적도 떨어질 거예요. 그렇군요. 네, 잘 좀 기억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또 사랑의 엄마님께서도 고민 남겨주셔서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볼게요. 나이 40에 어렵게 딸아이의 엄마가 되셨는데요. 아이가 어릴 때 제가 떠나게 될까봐 너무 무서우셨다고. 아이가 지금 만 11세인데 아직도 그런 걱정이 좀 계속 되시나 봐요. 네, 또 아이도 조금 약물을 복용하고 있고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셔서요. 어떻게 좀 말씀 주시겠어요? 이제 이거는 저는 좀 지나친 책임감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늦게 아이를 낳았으니까 내가 아이가 이제 클 때까지 성인이 돼서 자기가 독립할 때까지 내가 잘 아이를 돌봐줘야 되는데 내가 나이가 많은 엄마니까 아이가 다 성인이 되지 않았을 적에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이제 책임감이 있는 어떤 엄마의 정말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정말 어떤 좋은 걱정이라고 할까요? 해야 될 어떻게 보면 그런 거긴 한데 그런데 그러면 우리 사랑의 어머니께서 일찍 돌아가실 확률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사실 모르죠. 몰라요. 우리 많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는 분한테 제가 꼭 여쭤보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알 수 있을까요? 모르죠. 네. 알 수 없죠. 우리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몰라요. 지금 굉장히 건강해요. 내가 병도 안 걸리고 종합 검사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그럼 제가 90, 100살까지 산다는 보장이 있나요? 꼭 그렇지만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다른 병이 또 갑자기 생길 수도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너무 이제 완벽주의가 있고 내가 정말 책임감을 끝까지 다 하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 걱정이 많으신 거거든요. 네. 절대로 이게 죽음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요. 아이가 만약에 내가 잘못돼도요. 또 아이는 또 잘 살아요. 또 도와줘요. 옆에 가족들이. 제가 과거에 한국 자살예방협회 일을 좀 했거든요. 네네. 제가 외국의 심포지엄에 가서 가장 놀라고 외국 사람들한테 많이 질문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왜 한국에서는 그 어른들이 자살할 적에 아이를 데리고 자살하느냐 그런 동반 자살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셨어요.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죽으면 자기 혼자 죽어야지 왜 아이를 데리고 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걸 설명하느라 많이 힘들었는데 이게 우리의 문화가 너무 내가 아이를 끝까지 내가 다 책임져야 된다.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죽으면 이 아이는 누가 돌봐주냐. 이 아이는 앞으로 어떻게 살란 말이냐. 살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의 어머니 절대 쉽게 돌아가시지도 않고요. 우리는 또 그러나 언젠가 죽겠죠. 80에 죽을지 90에 죽을지 100살에 죽을지 모르겠어. 그러면 죽으면 그 다음에 또 아이는 또 잘 살겠죠. 또 아이의 누가 또 돌봐주겠죠. 그러니까 자꾸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 생활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 엄마가 또 너무 이렇게 과잉보호하면요 아이도 불안해요. 그 엄마가 내가 이게 어린 아이들은요 그 부모의 마음 상태에 공감이 빨리 됩니다.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임신 중에도 불안한 엄마들은 아이들한테 안 좋다고 하거든요. 뱃속에 있는 아이도 그런데 다 태어나서 세상을 인식하고 주변을 이해하는 그런 아이들은 더욱더 더 심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빨리 벗어나셔서 빨리 이제 내 생활을 하시고 아이도 이제 다른 보통 사람처럼 키우면 돼요. 나이 든 엄마라 해서 다를 게 뭐 있어요. 요즘에 얼마나 그런 네네. 노산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의식하지 마시고. 또 그리고 요새 저희가 수명이 길어졌어요. 평균 수명이. 오히려 만약에 일찍 죽을까 봐 걱정이 된다면요. 저는 1년에 한 번씩 정기 검사 받으시면서 운동 열심히 하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네. 행복하게 사시는 것이 오히려 더 아이한테도 좋고 서로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어려우시겠지만 편안하게 마음을 가지시는 게 오히려 더 아이한테 도움이 될 거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조커님께서는요, 불안도 강박이지 않나요? 이런 질문도 주셨네요. 맞아요. 이게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강박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강박적인 사고가 있고 강박적인 행동이 있어요. 우리가 강박이라는 것은 반복적인 거. 나는 하기 싫은데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사고, 생각과 행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무슨 생각하기 싫어요. 코끼리 생각하기 싫어요. 근데 코끼리 자꾸 떠오르는 거. 이런 게 강박 사고예요. 나는 손 씻기 싫어요. 근데 자꾸 몸만 만지면 손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뿌리는 불안인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기 때문에 강박 사고가 들고 불안하기 때문에 강박 행동을 통해서 이 불안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강박 장애 자체를 불안 장애 하나의 그 하위 분류로 불안 장애 일종으로 뒀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최근에는 조금 어디서는 그걸 계속 불안 장애로 두자, 또 어디서는 좀 강박 관련 장애로 이렇게 분류하자, 이렇게 나뉘어져 있기는 하지만 두 가지 이렇게 분류를 달리하기는 하지만 이것도 뿌리는 불안에서 오는 거예요. 뗄래야 수가 없네요. 그렇습니다. 강박 사고와 강박 행동으로 나타난다. 그 속에는 불안이 깔려 있고 강박 행동은 불안을 줄이려는 나 나름의 시도예요. 그런데 그게 뿌리는 없어지지 않는 거죠. 손 씻는다 해서 그 순간은 넘어갔지만
내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계속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이해하였습니다. 또 미르슈아님께서도요, 굉장히 좀 길게 고민 남겨주셔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어릴 때 친구를 원만하게 사귀지 못한 탓에 중고등학교 때 혼자 다닌 경험이 커서 이제 좀 어른이 돼서도 좀 어려움을 느끼신다고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말주변도 너무 없고 내성적이라 성격 바꾸기가 힘듭니다. 서비스직을 일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이런 성격이 조금 더 고민이 되시는 것 같아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은 막 떠오르지가 않아서 막 불안하고 숨이 턱턱 막힌다고 좀 고민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스몰 트라우마 같은 게 학교 어렸을 적에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격은요, 이 내성적이냐 외향적이냐 이것이 아주 이렇게 극단으로 분류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향성이 좀 많은 사람이 있고 조금 적은 사람이 있고 좀 외향성이 많은 사람이 있고 좀 적은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자꾸 저는 이제 사회 초년생이 됐으니까 과거에는 그렇게 저 친구도 없고 그랬지만 지금부터라도 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료들하고 잘 지내는 것부터 동료들하고 차 한 잔 같이 마시고 동료들하고 밥 한 번 같이 먹고 이런 것부터 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너무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말 거는 것도 힘들고 아침 일어나면 말할 거리를 들고 가야 될 거 말할 거리 우리가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저도 그렇게 말주변이 좋지 않은 사람인데 말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저는 어떤 사람이 더 말 잘하고 그런 사람이냐면 잘 듣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어떤 프로에서 제가 전에 어떤 굉장히 오래전인데 노래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떤 가수한테 물어봤어요. 네네. 그랬더니 그 가수분의 대답이 뭐냐면 노래를 잘 들어보세요. 잘 들으면은 더 노래를 잘할 수 있게 돼요. 저는 말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보시면 돼요. 듣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하고 대응해 주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걱정하시기보다는 잘 들어주고 같이 공감해주고 그런 연습을 자꾸 하게 되면 그리고 또 너무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서비스직이라고 다 말 잘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내가 맡은 일 잘하면 그러면 더 인정받으실 거고 거기서 자신감이 생기고 또 그런 걸 통해서 하는 거예요. 맞아요. 사실 저는 막 말을 유창하게 잘하시는 분들보다 조금 이렇게 잘 못하는 분들이 더 이렇게 마음이 가고 맞아요. 유창하게 말을 잘하면요, 좀 미안하지만 무슨 네네. 장사꾼 같고 사기꾼 같아요. 적당히 좀 오히려 진실되고 그런 사람들은요, 말을 그렇게 유창하게 잘 못할 거예요, 아마 오히려. 그래서 서비스직을 하신다고 하는데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그러나 공감해주고 진실되게 들어주고 이런 거를 더 집중하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네, 조금 마음이 편해지셨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 남겨주셨는데요. 조금 불안에 대한 이야기 더 나눠보고 여러분들의 질문 이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불안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오늘 좀 결론부터 조금 들어보고 이야기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안을 어떤 건지도 배웠고 불안을 좀 다스려야 되는 이유도 배웠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불안도를 좀 낮출 수 있을까, 이 방법을 구체적으로 좀 먼저 배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몇 가지 말씀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은데요. 한번 슬라이드 보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교수님? 네, 요거 보면 될까요? 네. 제가 이제 여기서 제가 그동안에 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좀 안타깝고 또 우리가 어떻게 잘 이해하고 또 극복하느냐를 고민하면서 제가 한 10가지 좀 중요한 생활에 필요한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본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불안하신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미래라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에 집중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언제 죽을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불안장애 연구하는 사람들이요,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최대 라이벌은 점 보시는 분들이다. 불안하니까 많은 분들이 점을 보러 가세요. 네. 저 이번에 어떻게 될까요?
뭐 이번에 대학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취직은 될까요? 그걸 누가 알겠어요? 제가 이번에 검사 받았는데 살까요, 죽을까요? 그걸 어떻게 알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모르는 것, 미래 이런 것보다는 또 과거도 우리가 많은 분들이 물론 우울한 분들도 그렇긴 하지만 과거에도 많이 집착해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과거에 내가 이런 불안한 일이 있었으니까 또 일어날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공황 발작이 언제 일어났어요? 굉장히 그때 막 회사도 바쁘고 힘들고 잠도 못 자고 과로하고 나서 아침에 잠 못 자고 출근하다가 지하철에서 공황 발작이 일어났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회사 일도 많이 편해졌고 잠도 잘 자고 밥도 잘 먹고 그런데 그날 또 공황 발작이 일어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과거나 미래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집착한 것이 불안하신 분들의 특징이거든요. 인지 왜곡도 심한 거고. 그래서 현재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낼 것인가. 오늘 저는 많은 저한테 치료받는 분들한테 제가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드리는 말씀이 현재가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정신과에서 가장 다른 질병들에서도 마찬가지로 강조하는 것, 특히 인지행동 치료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강조하는 것이 here and now입니다. here and now. 지금 여기 지금이죠. here and now입니다. 네.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지금 내가 있는 이곳.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여기 방송 스튜디오에 있는데 네. 아무튼 내가 있는 집, 내가 살고 있는 뭐 집이나 직장, 환경 여기에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여기에 집중하는.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잠은 몇 시에 잘 것인가? 뭐 TV는 뭘 볼 것인가? 밥은 뭐 언제 먹을 것인가? 운동을 얼만큼 할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하고도 연결되는 거죠. 현재 해야 될 일에 자꾸 뭐 미래 할 일, 과거 할 일 하지 말고요. 그리고 또 그런데 살다 보면 조금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이럴까 저럴까. 네. 그러면 저는 그 중에서 만약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물론 선택하지 않아도 되면 좀 미뤄도 되는데 한다면 전 믿는 쪽으로 하는 게 어떨까. 이게 조금은 더 긍정적인 사고거든요. 물론 뭐 믿었다가 또 배신당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안 믿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배신을 안 당할까요? 그렇진 않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확실하면 일단 믿고 보자. 좋은 쪽을 보자.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계속 나오는 게 너무 완벽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남들이 나를 좀 좋게 봐줬으면 뭐 엄청나게 좀 괜찮은 사람을 봐줬으면 이것에 너무 우리가 매달리고 있다고요. 남을 의식하는 게 우리 문화권, 일본, 우리 같은 이런 동아시아에서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 보통으로 살면 된다. 발표도 너무 잘할 필요 없어요. 저 아까 실수하는 거 보셨잖아요. 저 막 말 버벅거리는 거 보셨잖아요. 아니 몰라요. 보시는 분 저도 몰랐습니다. 아니 버벅거리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제가 만약에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요. 정말 사실은 제가 한번 중요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오래전에 제가 전문의가 얼마 안 됐을 적인데 어떤 방송국에서 공황장애에 대해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요. 이렇게 저희가 아나운서 분이 앞에 두 분 계시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긴장이 되는 거예요. 시작하려니까. 그래서 제가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거 경험도 별로 없고 그때 이제 전문의 된 지 교수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거든요. 경험도 별로 없고 그래서 많이 긴장이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시작하기 전에. 그건 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이제 긴장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사회 불안장애 있는 경우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앞에 그 카메라가 몇 대 이렇게 있었고 카메라맨들이 계셨거든요. 그 중에 어떤 연세 드신 분이 저한테 아이고 스님 좀 떨어야 됩니다. 스님이 만약에 너무 말을 잘하고 실수를 하나도 안 하면은 스님이 그 의사 전문가가 아니라 무슨 연예인이나 이런 어떤 그 대역을 해가지고 이거 촬영하는 걸로 하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대로 당신이 아는 대로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정말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어르신 맞습니다. 제가 정말 좋은 깨달음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완벽하게 하지 말고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물론 제가 오늘 2시간 동안 하고 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오늘 방송이 좋았다고 하는 분도 있겠죠. 또 어떤 분들은 또 뭐 별 도움이 안 됐다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걸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만약 제가 내가 나가서 뭐 엄청난 얘기를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어이구 정말 다 좋아졌어요.
이거는 욕심이거든요. 그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으로 우리가 살자. 너무 좀 위로가 됩니다. 그게 불안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네. 또 하나는요. 제가 나쁜 일은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이 불안한 사람들은요. 되게 양심이 바른 분들이에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나쁜 일을 하면은요. 너무 떨려가지고 너무 아무것도 불안해. 못해요. 너무 불안해요. 그런데 이게 살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뭐 아주 네, 작은 어떤 그런 그 뭐랄까 위반이랄까 이런 것도 하잖아요. 가급적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그게 머릿속을 벗어나지 않아요. 지배당하는. 지배당해요. 그래서 내가 좀 불안이 높다고 하는 분들은 나쁜 일은 절대 가담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 막 들키면 어떡하지? 우리가 양심이 있거든요. 아. 양심이 있는데 그 양심이 이 불안하신 분들은 굉장히 과잉된 분들이 많아요. 양심이 크신 분들이 많다고요. 네. 그래서 절대로 나쁜 일을 가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무리도 하면 안 됩니다. 많은 공황장애 환자분들이요. 수면 부족에서 옵니다. 우리가 에디슨이 전등을 발명했거든요. 에디슨이 전등을 발명한 지가 지금 얼마나 됐는지 아세요? 얼마 됐을까? 생각보다 얼마 안 됐어요. 에디슨이 전등 발명한 지가 120년? 20년? 그거밖에 안 됐어요. 그거밖에 우리가 전등을 켜고 산 게 네, 그거밖에 안 됐네요. 그거 한번 검색해 보세요. 네. 제가 100년 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전등이 발명돼 가지고요. 그 평균 그 사이 동안 우리 전 세계 시민들의 평균 수면 시간이 1시간이 줄었어요. 평균 수면 시간. 전 세계 사람들이 평균 수면이 1시간 줄었어요. 왜냐하면 이 전등이 뭐 언제든지 밝힐 수 있으니까 잠안 자고 일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떨까요? 우리가 건강에. 물론 뭐 사람마다 필요한 수면 시간 다 다르고 좀 적게 자도 되는 사람도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또 많이 자야 될 사람도 있거든요. 네. 머리를 많이 쓰고 일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체력도 크고 많이 먹는 사람들은 많이 자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계속 일을 하느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뭐 노느라 뭐 여러 가지 때문에 잠을 못 자게 되면 그것도 공황과 같은 불안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무리하면 안 된다는 거. 운동도요. 저는 가끔 그런 분들 봅니다. 운동을 평상시에 안 하다가 이제 나이 들어서 중년이 돼서 운동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가서 헬스클럽 가서 막 1시간, 2시간씩 하다가 갑자기 공황 발작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좋은 것도 무리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좋은 음식도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나거든요. 운동해야죠 우리가. 그러나 무리하지 마시자. 그래서 내 체력에 맞게 내 분수에 맞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또 뭐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불안과 불안장애가 어떤 것인지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뭘 이겨내려면요. 그때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더 불안하잖아요. 더 불안해요. 불안장애 특히 그래요. 우리가 아까 우리 공황 발작 많이 얘기했는데 공황 발작 말고 그냥 불안 발작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차이는 뭐냐면 공황 발작은 아까 13가지 중에 4가지 이상이 5분, 10분 사이에 생겨서 30분에서 1시간 가는 걸 말해요. 그런데 그냥 불안 발작은 4가지가 안 되고 한두 가지가 나타나고 시간도 짧은 거. 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만 있어도 너무너무 걱정해서 그것이 쌓여가지고 공황 발작으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렇다는 걸 어느 정도 아는 걸로. 어떤 것이라는 것을 이게 불안 발작, 공황 발작 이런 걸 아는 것. 구별하는 것. 덜 불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고요. 네. 또 하나는 인생에 좀 멘토를 두라는 것은 저는 다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 인생에 멘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내가 지금 경험하지 못했던 것, 몰랐던 것, 또 미지의 그런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거든요, 나한테. 네네. 그럴 적에 우리가 물론 요즘에 뭐 최고의 선생님은 무슨 초록 뭐 닷컴이라고 거기를 검색하겠지만 그거보다는 실제 나의 선배, 부모님, 형제 이런 사람들하고 만나서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고 멘토가 그런 걸 들어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병원에서 과장하는 시절에는 우리 전공의들한테 우리 졸업하신 선생님들, 전문 선생님들하고 멘토 멘티를 연결해 주는 일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전공이라는 건 늘 공부를 하는데 네네. 또 새로운 여러 가지 미래도 걱정이 되고 전공의의 미래라든지 그래서 그런 멘토되는 선생님들을 만나면은 그런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안을 좀 극복하려면 멘토를 주는 것이 좋겠다. 저도 지금도
어떤 일을 이렇게 하다가 제가 작년까지 그 학회 이사장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쉽지는 않았어요. 여러 가지 일들도 많았고. 그럴 적에도 저도 전임 이사장님, 저 아까 말씀드린 이시영 박사님도 전에 학회 네. 회장을 하셨거든요. 그분도 찾아가고 다른 또 뭐 교수님들도 찾아가고 그런 멘토를 두는 것이 우리가 불안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멘토를 주라. 근데 꼭 교수님 선생님을 밀 필요는 없어요. 그게 형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어요. 네네. 네. 또 아니면 뭐 동네 형일 수도 있고 옛날엔 동네 형들이 많이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요새는 동네 형들에게 잘 안 놀기 때문에 그런데 누구라도 그런 분을 주는 게 좋겠다는 거고 또 우리가 지금 뭐 그런 작년에 그 이야기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국가에서 정신건강 혁신안이라는 게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뭐 어떤 내용이에요? 그게 이제 아직은 뭐 큰 저기는 안 나왔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네. 그 내용에 들어갈 걸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정신건강 정기 검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전 국민 신체 검사를 하고 있잖아요. 뭐 다는 안 하지만 뭐 국가검진이라고 국가검진을 해서 하잖아요. 중요한 암들, 5대 암들, 네. 뭐 그리고 뭐 고혈압, 당뇨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그 검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정신건강 검진을 주기적으로 넣겠다. 그런 거예요. 필요한 것 같아요. 필요해요. 그런데 물론 저는 필요하다고도 느끼고 이제 외국에서도 일부 나라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정교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가볍게 뭐 몇 개 물어보고 이런 걸로 해서는 절대 안 되고 보다 정교하게. 그래서 그걸 우리 전문가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만들고 있어요 앞으로. 그런데 그거 외에도 신체적인 검진도 정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많은 뭐 오늘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신체 질환들도 불안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신체 질병이 그 불안 장애랑 같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만성 폐쇄성 폐질환, 네. 천식이라고도 부르죠. 그런 병들도 공황 장애랑 많이 동반이 되거든요. 승모판 협착증이라는 게 있는데 그 심장의 밸브의 문제인데 승모판이 잘 안 다치는 건데 그것도 공황장애랑 잘 와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신체적인 질병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물론 뭐 여러 가지 내분비 특히 갑상선이라든지 이런 쪽의 질환들도 불안을 많이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신체적인 것도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받으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뭐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아까 계속 나왔지만 충분한 수면도 중요하고 영양도 중요합니다. 나중에 전에 한번 한 것 같기도 하고 불안을 좀 유발하는 음식들이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아까 커피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커피 아까 말씀 주셨죠. 커피가 있었고요. 또 하나가 너무 고당질의 그런 음식들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것도 좀 불안하긴 하죠. 너무 또 어떤 우만 아이들하고 하버드 출신의 아주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데요. 이분이 정신과 의사이자 요리사하고 영양 전문가를 다 같이 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의 주장에 의하면 이 서양 식단이 많이 불안을 더 유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지중해 식단을 많이 좀 권장하고, 근데 서양 식단이 고당분, 고당질, 그러니까 고지질, 지방이 많고 당분이 많은 그런 음식들이, 그리고 또 왜 인공 감미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도 불안을 많이 일으키는 걸로 돼 있어서 그렇게 있고, 또 반대로 또 그 불안을 지금 가라앉히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뭔가 진정시키는 네. 것들이 있나요? 그게 이제 신토부리의 음식들을 아주 그 단백질도 충분히 있고 네. 그런 음식들을 하는데, 그것도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하면 좋은데, 그래서 적절한 영양과 적절한 수면, 또 그리고 물이 중요합니다. 수분이. 뭐 얼마나 마셔야 이게 돼요? 궁금해요. 많은 연구자들이 그걸 종합해 보면요, 뭐 많은 방송에서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우만 아이두 박사의 그런 어떤 발표라든지 이런 걸 보면 평균 2리터가 하루에 필요하다고 합니다. 성인 평균. 꽤 많은데. 그런데 네. 2리터를 다 마시는 게 아니에요. 약 30%는 우리가 음식이나,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과일을 먹고 채소를 먹고 이럴 적에 우리 된장국을 먹고 이럴 적에 거기 수분이 들어 있어요. 네. 30%는 그걸로 섭취를 하면 되고, 그래서
나머지 70% 그러니까 한 뭐 1.4 리터 정도, 예, 1.4 그 정도죠. 70%는 네, 그 정도, 예, 그 정도 마시면 된다는 거고. 운동도 해야 되는데 운동도 정말 어려운 점이 얼만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많이 궁금하시잖아요. 저는 이 몸이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따뜻해질 정도, 약간의 땀이 날 정도, 네네. 그런 정도를 권합니다. 그리고 특히 공황 발작이 심한 분들은 심한 이런 근육 운동은 아주 무거운 걸 드는 거는 꼭 피해야 됩니다. 그것이 경직을 유발하면은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렇게 그 어떤 다른 자극으로 인해서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이 불안하신 분들은 뇌가 이거를 다른 어떤 공포 상황에서 오는 거랑 같은 걸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인지행동 치료에서 반대로 그런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 적에 이것이 다른 안 좋은 아주 심각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것과 똑같이 느껴지게 되면은 병이 더 나빠져요. 그것 또한 불안으로 나타난.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아까 왜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심하게 하다가 공황 발작이 와서 오시는 분들이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운동을 하고 운동은 뭐 서서히 조금씩 늘려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불안을 이길 수 있는 10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하나하나 진짜 좋을 것 같은 말씀들 주셨는데요. 일단은 좀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지려면 그냥 적당히 해도 된다. 그렇죠. 이제 그런 내 생각인데 네. 또 하나가 네, 여기는 네, 빠져있지만 이완할 거를 많이 개발해야 됩니다. 자기 예를 자신을. 들자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대표적인 게 이제 복식호흡 같은 걸 배워두는 거죠. 저희도 의사들도 굉장히 이제 그 긴장을 많이 하는 직업이지 않습니까? 저도 뭐 요즘에 특히 이런 막 사태가 이러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저도 집에서도 시간 나는 대로 복식호흡을 해요. 가끔 정말요?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보고 아니 뭐 어디 아프냐고 왜 이렇게 호흡을 그렇게 하고 있냐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긴장을 풀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고 또 그러니까 근육 이완 훈련법들도 요즘에 뭐 여러 가지 유튜브나 이런 많이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런 것도 시간 나는 대로 저도 합니다. 그런 거를 해서 긴장을 풀어줘야 돼요. 많은 현대인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고 들어보면 나도 모르게 힘을 주고 있어요. 좀 긴장하고. 긴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생활 자체가 늘 바쁘고 요즘에 경제도 별로 안 좋다고 하고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네네. 현실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자꾸 풀어주는 그런 것들을 늘 하셔야 된다. 그래서 나는 스트레스는 받지만 아까 2단계에서 스트레스가 나타났을 적에 그 증상을 가라앉힐 수 있는 거를 스스로 자꾸 하는 거예요. 이제 물론 그러다가 3단계가 가면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잘 이해하였습니다. 이제 극복할 수 있는 10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언젠가 한번 좀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뭐 음식은 어떤 게 있는지, 뭐 병은 어떤 게 있는지, 뭐 행동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셔도 너무 좋겠다는 기회가 생각이 있으면, 듭니다. 네. 네. 그러면요 또 여러분들 고민 많이 남겨주셔서 이야기 나눠보면서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HS 스케이트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입니다. 공황장애는요 약을 먹으면 완치가 될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어떻게 답변 주실까요? 공황장애의 전체적인 예후를 보면 네. 전체적으로 치료를 했을 적에 그 완치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지만 한 20%는 그 만성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약을 드셔야 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약만으로 안 되고 인지행동 치료라든지 이런 걸 같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생활도 좀 변화해야 됩니다. 공황 발작은 저는 뇌에서 거짓된 알람이, 이거는 이제 제가 한 건 아니고 이제 외국의 닥터 클라인이라는 분이 만든 건데 false alarm theory라 해서 지금 이 알람이 울려야 될 때가 아닌데 알람이 울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이 알람은 사실은 물론 잘못된 알람이 울린 거지만 우리 몸에서 보이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죽지는 않지만 이렇게 계속 나가다가는 나한테 어떤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도 못 자고 뭐 과로하고 뭐 몸이 굉장히 피곤한 이런 상태가 지속되다가 이게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생활도 바꾸고
또 저 인지행동 치료도 받고 약물 치료도 하고 그러면 대부분 좋아질 수 있고 완치될 수 있고 또 증상이 좀 남았다 하더라도 잘 조절하면서 지내실 수 있는 겁니다. 아주 일부가 만성화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까 어떤 분이 잠깐 기억이 나서는데 갑자기 약을 먹고 나서 더 좀 불안감이 네네네. 우울증약 먹고 불안감이 생겼다는 분이 이게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네. 이게 많은 공황장애 불안증 약들이 SSRI 그러니까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라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라는 약을 쓰거든요. 그런데 그 약이요 처음에는 아주 초창기에 부작용으로 불안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 우울증 약 아주 초반에는요. 초반에. 그래서 용량이라든지 또 그거를 조절해 줄 수 있는 부작용 없애는 약들을 같이 쓰면서 써야 돼요. 단순히 그 우울증 약만 먹다가 오히려 나 이거 치료받으러 왔는데 불안해졌어 이런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네. 그것은 약물 용량의 문제, 부작용의 문제 있을 수가 있고 또 아주 드물게는 이 약을 분해하는 효소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정말 강하게 약수가 반응을 하는 그렇죠. 거예요. 부작용이 아주 네. 심하게 나오는 거죠. 분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렇군요. 조금 약물을 바꾸고 다른 거를 해야 돼요. 네. 또 질문 계속해서 받아보겠습니다. 아까 유니님께서 언제까지 아이와 함께 자는 게 좋을까요? 우리가 딱 눈 떴을 때 보는 상황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주셔서 이런 질문을 좀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소아전 씨가 전문의는 아닌데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아이가 잠에서 깼는데 그렇게 굉장히 놀라지 않을 정도 아무도 없구나 이런 생각이 안 들 정도 그런 게 문제니까 네네. 네. 깨었는데 자기가 좀 깼다가 다시 잠이 잘 수 있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자보면 그런 게 보이거든요. 네. 같이 자다 보면 그러니까 중간에 깨죠. 근데 깨서 계속 엄마를 찾고 이런 아이 같으면 있어야 되는 거고 깼는데 좀 혼자서 좀 이러다가 다시 자고 이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서서히 분리하는 작업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안정이 되는 그 순간부터. 그렇죠. 이제 아이가 분리를 혼자 있어도 하면 견딜 만한 그런 능력을 보여줄 적에. 네. 그리고 유리상자님 고민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불안하고 심적으로 힘들면 자면서 소리 없이 울면서 최근 그렇게 자주 자는데 이게 혹시 안 좋은 건지 그냥 좀 제 편이 없다라는 생각도 들고 가족들 사이에서도 자꾸 일이 꼬이고 조금 우울감도 생기신다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하루하루가 지루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요. 이게 이제 이 말씀만 가지고 다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네네. 그러니까 아까 인지 왜곡이 좀 생기시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 편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이런 것들도 인지 왜곡이거든요. 이게 우울하신 분들이요 가족에 대해서도 다 부정적입니다. 가족도 진짜 날 이해를 못 해주고 가족 친구들도 왜 나한테는 저런 친구들밖에 없고 왜 우리 가족은 다 그 모양이냐. 사실은 다 그런 건 아닐 거거든요. 일부는 이제 이해도 못 해주고 일부는 내 편을 안 들어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아닌 사람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또 가족들 사이에서도 나쁜 일이 생길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지금까지 살면서 다 나쁜 일만 있었냐? 아닐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긍정적인 경험도 좀 찾으시고 좀 긍정적인 이제 생각이 바뀌게 되긴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면 어떤 좀 이렇게 좀 해서 좋은 즐거운 경험 이런 걸 좀 하시기를 꼭 권하고 싶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루하다. 우리 어떤 사람들은요 하루하루가 너무 바쁩니다. 일도 많고 막 이런 사람들. 네. 어떤 분은 너무 지루해요. 그게 저는 이제 이런 분들을 다 이렇게 시간을 뺏어가지고 합쳐가지고 반씩 나눠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루한 이 많은 시간을 뭔가 내가 좋아하는 경험. 내가 예를 들어서 친구 만나는 거 좋아하면 친구를 만나고, 운동을 좋아하면 운동을 하고, 목욕을 좋아하면 목욕을 하고, 노래를 좋아하면 노래를 부르고, TV 보는 거 요새 스포츠를 좋아하면 하고, 그런 거를 좀 하시면서, 그러면서 내 생각도 좀 바꾸고, 울면서 자는 것도 안 좋죠. 울면서 자는 거는 안 좋은 경험이에요. 안 울어야 되고, 그 시간을 다른 보다 내가 더 생산적이고 즐거운 경험을 하려고 아주 작은 거라도, 아주 남들 보기에 하잘 것 없는 것처럼 보이는 네, 거라도요. 그런 걸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좀 말씀 듣다가 좀 궁금증이 생겼는데 혹시
교수님은 그러면 좀 더 즐겁게 사시고자 하는 일부러 하는 노력들 조금 있으실까요? 그 쉽진 않은데요. 네. 저희도 뭐 저한테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거든요. 네, 당신은 네.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시오? 네네. 이런 걸 어떻게 많이 하면 물어보고. 즐겁게 하시냐. 그러니까 저도 궁금합니다. 가능하면 운동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에는 좀 시간이 없으면은 좀 일찍 한 정류장, 두 정류장 전에 내려서 걸어서 집에 가거나 또 그 뭐 동네를 걷는다든지 이런 걸 하려고 노력하고요. 또 그대로 안 되면 이제 친구들도 만나는 거죠. 친구들도 연락하고 친구들 만나서 그 요즘에 저희 그 병원 상태에 대해서도 좀 하소연도 하고 우리 너무 힘들다. 의사들 나 큰일 났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의사 아닌 친구들한테도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저는 이 스트레스를 푸는 데 있어서 중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좋은 대인관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좋은 분들하고 관계에서 아까 제가 어린아이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게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는 것이 이제 어렸을 적에 우리 부모와의 그런 컨택 그래서 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금 어른이 돼서도 주변 사람들과의 그런 좋은 관계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는 자꾸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내가 내 친구랑 만나서 좋은 얘기를 하면은 집에 들어갈 때 기분이 좋잖아요. 좋은 에너지를 많이 에너지를 받는 것 받아요. 같아요. 그것은 이 세상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있고 살만한 곳이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어른이지만 물론 뭐 제가 그걸 기억 못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힘들 적에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잊기가 쉽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구나. 내 주변에 내 편도 많구나. 아까 어떤 그분이 질문하신 분이 내 편이 없다는데 아닌 사람도 있어요. 내 친구 중에도 나랑 뭐 생각도 다르고 그래서 내 편이 아닌 사람도 있지만 또 나랑 코드가 맞는 친구는 만나면은 이거 정말 나랑 생각이 같네? 내 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좋은 대인관계도 해야 되고 또 몸도 많이 움직여서 운동도 하고 써야 되고요. 또 하나가 제가 조금 그 어떤 감사와 관련된 활동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예를 들면요. 제가 많이 힘들 적에 제가 했던 건데요. 이렇게 길을 가다가 옛날에 무슨 프로에서 했던 거예요. 할머니가 무슨 물건을 들고 지하철에 올라가잖아요. 그럼 가서 그거 들어드리는 거예요. 도움을 좀 주는 건가요? 이게요. 제가 기분이 좋아집니다. 제가 오늘도 다시 여기 올 때 지하철 타고 왔는데요. 지하철에 이렇게 계단 가면요. 네. 맨날 이렇게 두리번거려요. 들어드릴 분 없어요. 도움을 드리려고요? 지하철이 우리나라 지하철이 굉장히 잘 돼 있는데 어떤 데는 에스컬레이터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서 이렇게 있다가 어떤 어르신이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데 네네. 그걸 같이 들어드리는 거예요. 저기도 내 운동에도 도움이 되고요. 내 근력 향상에도 도움이 돼요. 그 할머니한테는 더 큰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하고 그래서 자꾸 이 세상이 그런 걸 하면서 저도 그렇게 느끼는 그럼 또 할머니도 아유 고마워요. 그럼 정말 이 세상이 괜찮은 세상이구나. 살만한 세상이구나. 서로가 저 인정이 있고 내 이 세상에 살길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가 막 요새 뭐 조금 편안할 적엔 좀 안 하다가 좀 힘들면 가서 지하철 헤매고 그럽니다. 사실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요. 사실. 생각보다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우울하고 불안하신 분들 그거부터 먼저 해보세요. 정말 이 아주 작은 건데 기분이 좋아져요. 그렇군요. 내가 기분이 좋아지는 방법은 남을 돕는 것이다. 그럼요. 그분도 조금 좋아지겠죠. 근데 내 느낌은 그분이 이만큼 좋아지면 전 이만큼 좋아집니다. 사실 어디 거창한 곳에 가서 봉사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할 수 있는 선에서 작은 거요. 해보시면 참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한번 두리번거리면서 지하철역이나 이런 데서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 계속 받아보겠습니다. 산토리니님께서요. 우울증과 불안은 주로 같이 오는 건가요? 이런 질문 주셨는데요. 제가 아까 그 스트레스에서 1단계, 2단계 말씀드렸는데 불안이 보통 먼저 생깁니다. 그래서 불안만 있다가 끝나는 사람도 있고 불안이 있다가 나중에 우울이 같이 오기도 하고 스트레스 반응으로 또 불안장애, 공황장애, 범불안장애 이것도 그것의 합병증 그것이 이제 나중에 진행되면서 우울증 같은 것들이 많이 와요. 우울증만 오지 않고 물론 알코올 사용 장애도 오고 뭐 양성 장애도 오고 다른 것도 오지만 그런 게 오기는 와요. 그러나 다 같이 오지는 않는다. 그리고 또 우울 장애와 불안 장애가 어떤 거는 우울 장애가 먼저 생기고 불안 장애가 생기고 어떤 경우는 불안 장애가 먼저 생기고 우울 장애가 생기고 이렇게 다 다르거든요. 그렇지만
많이 같이 온다. 이제 왜 또 같이 오느냐면 그 공통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세로토닌이라든지 네. 도파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족할 경우에 불안도 오지만 우울증도 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는 아니다. 그러나 같이 많이 발병할 수 있다, 발생할 수 있다. 이거는 맞아요. 네. 그리고 또 질문 또 받아보겠습니다. 삑뽀삐님께서요. 엄마도 시어머니도 만나고 오면 너무 좀 힘들다고. 그래서인지 생활에서 많은 것들이 기억이 나지 않는 게 자꾸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거 좀 진료가 필요할지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이제 어머니, 시어머니 하고의 이제 갈등이나 이런 문제는 저는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네.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우리가 그러니까 아마 이분이 그런 것 같아요. 만나도 힘들고 또 이제 뭐 생각 안 한다니까 생각 안 하면 또 편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엄마 시어머니를 어떻게 생각을 안 하겠어요. 다 계신데 우리가 돌아가신다고 생각 안 나겠어요. 생각이 나죠. 그런데 이제 너무 힘들다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면 어떨까요? 좀 힘들다는 걸 인정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겁니다. 내가 엄마한테 만나는 게 너무 힘들면 전화하시는 거고, 그 시어머니도 마찬가지고, 또 좀 내가 편해지면 만나고.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말씀했지만 이 불안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양심하고 관련이 많은데 우리가 인간의 양심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와 시어머니 만나면 힘들지만 안 만나면은 내 양심에 그분들 내깔겨 두는 것 같아서 미안하거든요. 그리고 그거하고 상관없이 많은 것들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거는요. 글쎄 우리가 건망증이 많은 분들이 치매를 생각하죠. 우리가 기억이 안 나면 야 이거 나 치매 온 거 아니야? 나 이거 뭐 요새 조로치매라는 것도 있던데 50대 60대에도 일찍 치매가 잘 생긴다는데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요. 기억해야 될 것은 건망증, 기억이 안 나는 것의 가장 흔한 원인은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요. 지금 이분 이야기만 이 앞뒤 문장을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어머님 때문에 대한 스트레스가 어머니 시어머니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아졌고 그러고 나서부터 기억력이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스트레스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줄일 거를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운동도 더 많이 해야 돼요. 제가 또 한 가지만 여기서 이분한테도 그렇고 비슷한 분들한테 제가 이거는 미국의 어떤 심리학자가 쓴 글을 보면서 깨달은 깨달음 이런 건데요. 우리가 나 자신을 놓고 볼 적에 이 세상에 어떤 우선순위를 두자 주변 사람들한테 한다면 우리 정 PD님은 네. 우선순위 1위가 누굽니까? 가족이죠 당연히. 가족 중에 누굽니까? 남편과 아이. 틀렸어요. 나? 그렇죠. 1위는 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내가 더 중요하다고 기억해야 돼요. 엄마도 중요해요. 시어머니 중요한데 그 심리학자는요. 심지어 아주 순위를 다 매겼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하고 좀 안 맞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지금 우리 정PD님처럼 가족 전체다. 이게 우리 어떤 일반적인 생각인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그분은 또 어떻게 하냐면 미국 사람, 서양 사람이니까 1위가 자신이고 두 번째는 배우자, 그 다음에 아이, 그 다음에 부모, 그 다음에 형제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이거 조금 좀 서양의 조금 어떤 좀 우리하고 좀 다른 그런 것 같긴 한데 우리도 사실 많이 이제 핵가족화가 되고 있고 의식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그게 순위가 배우자 부모 이걸 떠나서라도 내가 잘 살아야 돼요. 1번은 나다. 나예요. 그래서 내가 더 기분이 좋아지고 어머니 시어머니 만나고 오면 힘들다고 하시는데요. 일단 내가 기분이 좋아진 다음에 만나세요. 내가 운동을 하건 맛있는 걸 먹건 즐거운 생활을 할건 친구를 만나건 해도 기분이 좋으면 만나시고 그래도 불편하면 만나지 마시고요. 이게 내가 또 기분이 좋아지면요. 또 엄마가 막 힘들게 하고 시어머니가 힘들게 해도 용서가 좀 될 수 있어요. 좀 넘길 수 있어요. 그런 힘을 만드시고 만나셔야 돼요. 네, 좀 잘 이해할 수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질문 조금만 더 받아보고 빠르게 받아보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양희님께서요.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끼신다고 합니다. 이거는 무슨 병인지 질문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만 봐서는 알 수 없지만, 그러니까 아까 이제 죽을 것 같은 공포 중에 대표적인 게 공황장애입니다. 근데 공황장애는 평상시에는 멀쩡하다가, 그러니까 그냥 잘 지내고 있어요. 평상시에 뭐 생활도 잘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잠을 자다가 막 깨가지고, 그래갖고 5분에서 10분 사이에 막 뭐 여러 가지 신체 증상이 나타나고 죽을 것 같고 그런 게 확 나타나서 한 30분에서 1시간 가다가 가라앉는 것. 이게 공황 발작인데, 이런 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면 그러면 이제 공황장애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 정도는 아니고 불안 발작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몇 가지만 잠깐 나타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가 이 불안장애 중에 질병 불안장애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꾸 무슨 내가 병에 걸린 것 같아요. 이 공황장애도